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 송파에서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위주로 대입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보통 이제 여러 수학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보통 정시 수학 아니면 수능 수학 전문가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대입 수학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물론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학원 생활을 오래 한 결과 아직까지 저처럼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대입 수학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학을 엄청 특별하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정시랑 논술을 한 번에 한 명이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냐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돈이 안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동시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다는 건 다시 말해서 대학을 보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고 해서 그 결과 아무래도 좀 원장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또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셔가지고 저를 아마 여기까지 이제 좀 도움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부 그리고 정시 수리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대학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부는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놓는 이제 자녀들을 좀 데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그래도 나중에라도 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대비를 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교과랑 종합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도 약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질문을 제가 막 드릴 수 있는데 혹시 거북하신 분 계실까요? 네. 지목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거는 지금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이렇게 조금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은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예, 교과입니다. 여기 교과 성적만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죠? 예, 교과 성적을 제일 많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과 성적을 가장 많이 보는데 얘만 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학교별로 반영 비율, 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선발 방법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자녀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또 최저학력 기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거는 이제 건국대, 한양대, 경희대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평균 등급이잖아요. 평균 등급을 보면은 그래서 몇 등급을 받아야 합격을 하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학교는 너무 보기 쉽게 네, 합격자 커트라인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1.82 합격자 70%입니다. 평균. 그러면 여기 지금 2등급 정도 받아야 건축학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보단 조금 넘은 한 1.9등급 정도는 받아야 전자공학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9등급 이러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대충 1.9등급이면은 보통 요즘 학교에 전교생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잖아요. 전교 몇 등 정도 해야 1.9등급이 될까요? 네, 15등. 엄청 넉넉 잡아서 15등. 근데 보통은 한 10등은 해줘야 안정적으로 1등급대가 떠요. 1.9등급에서 한 7등급이 떠요. 10등 정도는 해줘야. 그럼 반에서는 2등. 이면 마지노선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럼 당연히 이제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겠죠? 예. 학교 생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라고 돼 있는데, 정성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놀 수 있잖아요. 근데 고2 때부터 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럼 성적이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하고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그냥 숫자 그대로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종합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과보다는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낮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 내용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성적보다는 이제 생활 내용을 본다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가게 될 2025학년도 대입은 자소서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반영을 거의 하지 않고 학교 수상 실적도 거의 반영하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만 봅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 내용을 볼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결국은 성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교과랑 종합이랑 지금은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이제 그게 올해 입시부터인데 2024학년도부터인데 아무래도 2025학년도에서는 그게 더 커질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종합을 그러면은 교과랑 비슷하니까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과랑 비슷한데 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거든요. 둘 중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남겨놔요. 왜 그럴까요? 좋은 학생을 뽑을 건데 대학교 입장에서 좋은 학생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상담회가 제가 설명회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해봤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학생지랑 수업할 때도 거의 뭐 벽 보고 수업하는 느낌이 한 20명 놓고 수업해도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도 잘해주시고 좀 감격스러운 좀 자 다시 그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실제로 밝힌 내용입니다. 학생 한 명의 학생부가 대충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 평균적으로 한 20페이지 넘는다고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제출하는. 왜냐면은 당연히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을 거잖아요. 20페이지가 넘을 텐데 그 친구들의 학생부를 보는데 1단계가 보통 서류 전형이거든요. 서류 100%.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그 학생 한 명의 학생부를 보는데 3분 걸린대요. 최대. 그러면은 이제 훌륭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학생부 이제 한두가 띡 왔어요. 3분 볼 거예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애들이 3년 동안 진짜 피를 토하면서 준비한 학생부인데 그걸 3분 본대요.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그죠? 근데 최대 3분이라는 거는 3분도 안 보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면접이 다른 색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또 느끼기에는 면접? 그러면은 내가 학생부에 적은 내용들을 면접으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공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전공 적합성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너 왜 컴공에 지원했어?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예요.
면접에서 이거 물어봐요. 자,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느냐? 아이들이 일단 여기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 불러요. 이제 앞에 면접 보는 애들이 다 보면 불러요. 그럼 대기실로 들어가요. 대기실로 들어가면 대기실에 들어간 아이한테 문제지를 줍니다. 참고로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거 30분 동안 풀라 그래요. 30분 뒤에 면접 보러 들어가요. 그럼 거기 칠판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교수가 딱 굉장히 이제 또 무서운 표정으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칠판에다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면접이에요. 그게 학생부 종합 면접입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일반고에서 학교 공부만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 풀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으로 붙을 확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 인강으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인강으로 수능이나 대비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걸 본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학생부 종합을 못 쓸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을 그러면 쓰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을 없애지 않느냐?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교 아까랑 똑같습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아까는 막 1점 몇이었는데 지금 2점대, 3점대도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희망을 가져요. 일반고 학생들 2등급 대 3등급 대 아이들이 나도 건대 갈 수 있겠다. 나도 한양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앞에 좀 촘촘하게 있는데 생뚱맞게 5등급 대인 애가 붙어버려요. 5등급이면 전교 한 120등 정도? 이런 애가 붙어버려요. 이 친구는 뭘까요? 진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나 보다. 와, 대박이다. 5등급도 붙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7등급이 있어요. 경희대를 7등급이 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유일하게 이제 그걸 정확하게 밝혀준 대학교가 있어요. 원래 이런 걸 잘 안 밝힙니다. 대학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서 다행히 밝혀줬어요. 이게 시립대학교 너무 표가 커가지고 제가 좀 잘랐습니다. 조작한 건 없어요. 여기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일반고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면 특목고, 자사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학생부에서 볼 게 없다고요. 동아리도 못 보고, 자소서도 못 보고, 볼 게 없어요. 그럼 뭘 보고 뽑죠? 학교 이름 보고 뽑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학생부에서 학교 이름 블라인드 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실제로 블라인드 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대기업들에서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도 대학교 이름 블라인드 하거든요. 근데 뽑아놓으면 명문대예요. 왜 그럴까요? 배우는 과목이 달라서 그래요. 성적표는 내거든요. 실제로 특목고, 일반고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이 친구가 3년 내내 독일어를 배웠다? 어딜까요? 외고죠. 이 친구가 일반 물리학을 배웠네, 고등학교에서? 어딜까요? 과거죠. 이 친구가 성적이 1, 2, 3등급이 아니고 A, A뿔, B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네? 영재고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이름 가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영재고는 국어 수업도 없습니다. 애들이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왜 대학교가 안 없앨까요? 다시. 왜 안 없앨까요? 실제로 2022 5학년도 이제 그 대입 계획 초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 한 7월, 8월에 이제 각 대학교별로 공개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수가 줄었어요. 나라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줄었는데, 그거 왜 안 없앨까요? 교과랑 큰 차이는 없는데?
특목고 뽑으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특목고를 이제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했는데 다 롤백 됐어요. 실제로 고교학점제라고 해가지고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기로 한 게 있었는데 전면 백지화 됐다고 저번 주에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고교학점제 없앤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다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2025학년도까지는 그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화되면 심화되지 더 약화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시립대 원하지 않는데요. 건동만 가도 충분합니다. 건동을 가게 되면은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특목고 애들은 중경시가 마지노선이거든요. 중경시 밑으로 간다? 재수해요. 네, 재수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경시 밑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고에서 건동, 홍 라인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엄청 많이 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물어보면요, 고3 밑으로는 건동홍이 안 나와요.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고2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 가고 싶어?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연고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양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몇 등급이야? 3등급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이제 그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나서 고3 3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선생님, 해보니까 건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앞에 번화가도 있고, 건대 학교도 넓고, 호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 6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물어보면은 또 한 단계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목표가 건동인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건동이 목표가 아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등급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정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애시당초 일반고가 불리한 싸움이니까. 교과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등급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정시를 준비할 것이냐. 사실 제가 좀, 소위 이제, 혹시 기자신 분 계실까요? 직업이 기자이신 분, 아니면 뭐, 남편분께서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시죠? 소위 이제 기자들을 속된 말로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녹화 중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언론사 안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라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란 뜻이에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율이 가장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니까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그걸 전달하는 거지만 학부모님들 생업도 계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엄청 바쁘시잖아요. 애들 케어도 하고 애들이 뭐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 일일이 다 공부하세요? 그럼 기사 찾아보시는 거예요. 설명회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어디 가니까 또 이게 중요하다, 저기 가니까 저게 중요하다, 어디 가니까 이걸로만 대학 갈 수 있다 이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애들이 상담이 오면은 이 아이가 수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희망대학도 그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걸로 가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돌려보낸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일단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헤드라인이 딱 수시가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수시 비중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2024학년도가 수시 비중이 비중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7만 명 정도를 뽑는데요, 수시로. 근데 7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뭘 배제한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배제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그 이제 뭐 충청도 이런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 뭐 아니면 뭐 전라도, 경상도. 제가 그쪽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지역이 분당인데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통학은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적어도 여기서 지하철로는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기차를 타고 통학하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고려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요걸 보면은 수시로 뽑는 아이들의 비중이 70%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 우리 아이는 15개 대학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0개 대학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입니다, 정시가. 정시가 40%예요. 선생님, 결국은 수시가 60%니까 여기 40%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수시가 60%니까 그럼 수시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고를 수 없는 전형은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제외해야 돼요. 이미 그건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1학년 때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학생부 교과는. 그러면 학생부 교과 20% 까고 나머지 15% 정도가 그거 종합이에요. 그럼 오케이 15%. 10%가 논술이에요. 오케이 논술. 그럼 도합 25%. 선생님 아직 부족한데요? 5% 부족합니다. 5% 뭘까요? 실기, 연기, 노래, 악기, 체육, 혹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버스 저희 막 보면은 어플 보면은 버스 몇 분 뒤에 도착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고등학생이 만들었어요. 그 알고리즘을. 그 친구 수능 성적이 6등급인데 중앙대 갔어요. 그 전형으로. 그런 아이들이 5%.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로 가셔야죠. 당연히 그걸로 가셔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제 수시 전형은 25%, 전체 100% 중에서. 그럼 정시 40%와 수시 25%. 당연히 정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시에서는 중요한 게 그냥 이겁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예요. 예, 너무 심플하잖아요. 제가 근데 또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사실 이제 국어학원 가면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영어학원 가면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과학학원 가면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학이 한 6월 모의고사 때 100점 나와가지고 학원 내보낸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 다른 학원, 너 빨리 국어학원을 더 열심히 다니라고. 진짜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문이과가 통합이 아니었어요. 따로 점수 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중요한데 점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수학을 잘 본다고 해서.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옛날에는 문과와 이과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안 섞여 있어요. 완전 따로 경쟁을 해요. 등급컷도 따로 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영포자, 국포자, 탐포자 이런 말 없잖아요. 뭐 있더라도 잘 안 쓰잖아요. 수포자 이런 말은 뭐 저희 거의 입에 달고 사는 거의 대명사급인데 문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당연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등 커트라인이 이렇게 끊겼어요. 당시에. 이과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수학을 잘해서 수학을 잘했더니 점수가 내려가요. 선생님,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왜 내려가죠? 대학을 갈 때는 표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뭐 100점을 맞아왔어요. 혹은 뭐 88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아이가 분명 저번 시험에 10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 92점을 받았네. 그러면은 점수가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느끼기에 내려갔다고 느껴져요, 그죠? 그럼 일단 너 뭐야?
공부 안 했어? 8점이나 내려가? 이렇게 돼요. 일단 극대노가 돼요. 근데 표준 점수를 보니까 올라갔네? 이건 뭐예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는 시험 난이도, 즉 평균 점수, 그리고 분포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표준 점수는 올라가요. 평균 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즉 표준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예요. 아, 이과 학생들은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요. 실제로.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문과, 이과가 같이 시험을 보내요. 그럼 당연히 평균 점수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해진 거예요. 국어가 표준 점수 10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대충 아무리 높아봤자 130점이에요. 근데 수학은 저번에 보통은 140점대에서 끊기는데 저번에 깜짝 놀란 게 물론 현역들만 보는 시험이긴 한데 저번에 5월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67점이 나왔어요. 국어를 100점 맞았을 때 130점인데 같은 100점인데 그럼 30점을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갈라 그래요. 자, 이과 반영 비율 1대 2대 몰라 2예요. 이 몰라는 영어.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보통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가점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 1등급이다 그럼 100점, 영어 2등급이다 그럼 98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과 학생들은 보통 영어가 2등급, 3등급만 돼도 인서울은 안정적이에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문과. 문과는 그럼 국어가 더 많이 보겠네요. 이상하게 문과는 이래요. 다 똑같이 봐요. 뭔가 이상해요. 국어를 더 보지 않아요. 그럼 다시 표준 점수 국어 100점, 수학 100점 맞았을 때 누가 더 표준 점수가 높죠? 수학이 더 높죠. 그러니까 수학 88점 받은 친구,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쳐 봤을 때 국어 100점인데 수학 88점 받은 친구랑 국어 88점인데 수학 100점 받은 친구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더 점수가 높아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 제자 중에 국어가 3등급인데 약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성균관대 약대. 국어가 3등급인데. 왜냐면 수학이 100점이었거든요. 소위 제가 애들한테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수학 100점을 맞으면 대학교 문을 부신다 그래요. 열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수학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국어 3, 영어 3인데 수학으로 한양대 갔어요. 정시로. 수학 96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께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더라.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국어가 더 중요했어요. 실제로 국어가 더 중요했어요. 국어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이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미적분, 확통, 기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수능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죠? 쉽게 바뀐다고 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수학이 왜 더 중요해지는 건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시 대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친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제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항상.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무조건 내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애들 중에서 정시 대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고 보면은 그래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대비 하겠다 그러면은 학교 쌤들이 자습하라 그래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 한영외고, 대원외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학교 수업 시간인데 자습실을 가라 그러는데요. 학교 쌤이. 고2예요. 그런 식이에요. 특목고는. 그 친구가 학교 내신이 6등급입니다. 네,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학교 내신 6등급? 아, 이 친구는 종합으로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얘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이 친구는 경희대 시립대 가기 싫어하거든요. 경희대 시립대 쓰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해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시 대비 하겠다 하니까 학교쌤이 차압실 가라 한 거예요. 일반고는 절대 안 그러죠. 일반고는 선생님 저 정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공부 안 할 거니? 이래요. 너 공부 안 할래? 너 정시로 안 돼.
내가 너처럼 정시하겠다는 애들 중에서 성공한 애들 한 명도 본 애가 없어. 근데 성공하면 어때요? 플랜카드 걸어요. 얘가 수시로 정시로 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수시 대비를 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학생부를 딱 보여줘요. 학교쌤이. 왜냐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너 학생부야. 보니까 내신이 막 운율이 있어요. 3, 4, 3, 4 뭐 이런들 어떠하리 막 이래요. 네,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내 성적 어떠하리 막 이래요. 막 성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교 빨간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살 길 찾아야 되겠다. 난 정시야. 난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정시를 시작을 해요. 준비를. 자, 근데 이제 겨울방학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내신이 갈등이 와요. 왜 그럴까요? 현역들은 어딜 가요, 다시 어디 가요? 학교를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돼요. 대학교에서. 내신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경쟁을 하게 돼요. 내 주변에 보니까 애들이 또 학생부를 다 하네? 다 내신을 하네? 정시하겠다는 애들 별로 없네? 그리고 심지어 또 학교쌤들도 그래요. 나는 정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의고사 성적 더 잘 나오는데 학교 시험을 못 보면 너 공부 안 하니? 그래요. 제 제자가 저한테 이런 걸로 상담을 했었어요. 여자애였는데 심지어 여곤 더 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곤 더 해요. 아이들이 와, 아니 애들이 학교 성적이 3등급, 4등급인데 PPT를 만드는데 하루를 써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오늘 학원 안 나와?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너 4등급 아니야? 예. 너 학생부로 못 가잖아. 근데 수행평가 해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무슨 뭐 고등학교에서 뭐 아무리 다른 이유를 붙여도 우리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런 인지부조화적인 행동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학교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학교쌤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한테 화를 내요.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지금 고3인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있냐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런 애예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예요. 탐구 평균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대학교 어디 갈까요? 정시로. 대략적으로. 중경시는 우습게 가요. 이과기 때문에 한양대 낮은 과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수학이 1. 자, 근데 이 친구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는 고2 초기, 그러니까 고2 3월부터 저랑 정시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고3이지만 재우생 같은 느낌인 거죠. 내신이 4등급인데 학교쌤이 이 친구가 서술형을 100주로 낸 거예요. 대비를 하나도 안 하니까 서술형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였더라? 화학 2였나? 그러니까 7등급이 나온 거예요. 뭐가 7등급이 나왔어요. 학교쌤이 불러가지고 너 이거 뭐냐고, 좀 장난하냐고. 그래서 남겼대요. 그래서 그날 학원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걸로 대학을 못 가는데 얘가 이걸로 가면 되는데 이런 일이. 근데 이 성적표를 학교쌤도 아실 거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나눠주는데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름방학 때 이제 결국은 갈등하고 다시 학교를 안 나가는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내신을 포기하게 돼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때 정시 대비를 시작했는데 이때 흐지부지 됐다가 드디어 제대로 준비를 하게 돼요. 몇 개월 남았죠?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수능까지 4개월 남았어. 근데 정시 대비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3을 담당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 상담이 와요. 이거 수능이 5개월이 남았는데 이때 상담이 와요. 저는 근데 거의 안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를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 재수할 생각이면 나한테 와라. 그럼 너 재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재수를 염두에 두고 내가 가르쳐주겠다. 멀리 보고.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제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4개월 만에 애들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전국 1타. 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됐겠죠.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뭐 쪽집게 가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4등급에서 1등급 절대 4개월 만에 못 만들어요. 가끔 그런 걸로 홍보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몇 개월 만에 만들었다. 그건 그냥 그 애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건 선생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2학기가 되면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학생부 더 이상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이때부터는 안 건드려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9등급을 찍어도 안 건드려요. 아니 그럼 이때부터 건들지 말든가. 근데 이때부터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아요. 수시하는 애들도 다 정시 준비합니다. 실제로 모든 수업이 거의 다 자습으로 돌아가요. 거의 이제 일반고도. 그럼 이때 혼돈이 와요. 내가 이때 뭐 한 거지? 내가 고2 때까지 뭐 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을 망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요. 그럼 재수를 해요. 그럼 재수를 하면 성공을 해요, 이제. 왜냐면 재수를 하면 이런 시즌이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 근데 재수를 해도 망하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재수를 하면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SNS 때문이에요. 이제. 내 친구들은 대학 축제를 즐기는데 나는 재수학원에 있네? SNS 보니까. 샵 연고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때요?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면 성공합니다, 재수는. 왜냐면 학원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에서 거의 50%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50%. 전국 평균이 27%예요. 왜 전국 평균이 27%일까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진입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 서울로 갈 생각도 별로 없어요. 전국 평균은 낮습니다. 하지만 강남 서초는 이제 50%에 육박을 한다. 선생님 저희는 강남 서초가 아닌데요? 그래서 분당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거 옛날 거 아닙니다. 22년도 거예요. 이거 작년이네요. 그죠? 근데 올해 자료는 당연히 없죠. 아직 수능도 안 받는데, 그죠? 거의 갑자기 17%가 늘었어요. 재수생이. 왜 그럴까요? 거의 여기가 이제 강남이에요. 분당도 강남이에요, 사실상. 거의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고 학생들 퀄리티도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괜찮다 싶은 학교는 재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강남이랑 다를 게 없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그럼 우리 아이도 재수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건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강남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을.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정시 대비를 할 거면.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편견들을 몇 개 좀 갖고 와봤어요.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시하겠다는 친구들 중에서 고2 때부터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학원 강사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9년 동안 학원 강사하면서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3 때 미적분을 하는데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한다. 이건 선행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정석을 들고 다녀요. 막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 항상 입학 상담 오면은 고1인데 너 어디까지 했어? 선생님 저 미적분까지 한 2바퀴 돌렸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센수학에 있는 A스텝 문제를 주니까 못 풀어요. 했다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랑 아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 거예요. 그 애는 안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행이 아무 쓸모가 없다. 쓸모가 물론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어머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느낌 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한다? 아니다. 느낌 오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가 없어요. 정시는. 그냥 그때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돼요. 실제로.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게 일반 학원이나 아니면 좀 나쁜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을. 늦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안 늦었어요.
그럼 제가 성균관대 약대 보낸 그 친구는 어떻게 수학 100점 나왔겠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선행 하나도 안 했어요. 현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친구가 똑똑한 거 아닐까요? 그 친구 국어 똑똑했으면 국어도 1등급이죠. 국어 3등급이잖아요. 처음에 5등급부터 시작했어요, 국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미적분, 확통, 기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기하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는 애매합니다. 기하는 그냥 불리해요. 과목 자체가 불리합니다. 미적분만큼 어려운데 등급컷은 더 높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수능 볼게요. 작년 수능 미적, 기하, 확통의 1등 커트라인이에요. 86점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예요. 4점짜리 3개에다가 2점짜리 하나? 이런 점수 맞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점수가 나올까요? 평가원에서 이 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점수를 내야 돼서 점수를 환산을 해요. 그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이 이상하게 잡혀요. 근데 미적분은 깔끔하게 84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아니라 모집단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얘는 이 둘에 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확통이 등급컷이 더 높죠?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쉽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9월 모의고사가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난이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실제로.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등급컷이 이래요. 이상해요. 분명히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왜 커트라인이 높을까 봤더니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해놨어요. 그 식을 보니까. 그 과목의 난이도라고 하는 그 애매한 기준이 변형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느끼기에 난이도는 그냥 얘가 더 높은 거예요. 등급컷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고2 아이들 중에 문과생들은 다 미적분을 해요. 미적분을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능이 쉬워져요. 수능이 쉬워지는데 선택 과목이 쉬워질까요? 공통 과목이 쉬워질까요? 선택 과목이 쉬워져요. 선택 과목이 왜 쉬워질까요?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차이가 나는데 선택 과목이 더 어렵다? 그럼 어떡할까요?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은 등급컷이 더 내려가고 확통 선택한 애들은 등급컷이 더 올라가고 그럼 100점 맞았을 때 점수가 달라요. 표준 점수가 이 친구들은 140점인데 이 친구는 134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과 애들한테도 미적분을 선택하라 그래요. 왜냐면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과 애들한테도 미적분, 선생님, 근데 미적분 너무 어렵다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편견이에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엄청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한 10명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9명은 미리 섭외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E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9명한테 5 곱하기 3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리 섭외해놓은 사람한테 5 곱하기 3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얼마죠? 그쵸?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암산도 되는데 9구단 외웠으니까. 그죠? 근데 9명이 다 20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 실험 대상자한테 5 곱하기 3이 뭐야? 15라고 말하니까 그 9명에 섭외된 사람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다시 물어보니까 15? 이래요. 군중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엄청 심해요. 미적분이 어렵다. 어려운가 보다 하는 거예요. 미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수학 공통 과목에 수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건 1단원이 극한,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이에요. 근데 미적분도 1단원이 극한,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이에요. 수투랑 똑같아요. 함수만 달라요. 물론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그 양이 확통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미적분 교과서가 제일 두껍던데요? 수투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두껍죠. 그럼
수능이 만약에 어렵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수능이 어렵다면 확통을 선택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이거 선택했다가 점수가 막 완전 날아가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무조건 선택했다가. 근데 수능이 지금은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미 늦었어요. 정시를 대비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결국은 재수생들이에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왜 잘할까요? 재수생들이 왜 잘할까요? 뭐 학원에서 케어를 잘해줘서? 원래 똑똑해서? 그 친구들이 노력을 해서? 아니에요. 그냥 2년 해서 그래요. 그냥 2년을 했어요. 걔네들은. 정시 대비를 2년 했잖아요. 1년 한 친구들이랑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재수생들이랑 같은 시험을 봐야 되죠. 심지어 사무생도 있네요. 그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는 1년 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니까 지금 해야죠, 빨리.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항상 개강을 12월 달에 해요. 12월 달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분수령이 언제냐? 11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11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이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체크하고 고2 11월이에요. 고3이 아니고 11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이 아이의 현역으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11월 전, 그러니까 10월에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전화를 항상 받아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화를 항상 받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 기말고사 성적이 좀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아, 부모님 제가 아니 우리 아이가 정시 대비를 하기로 했는데 기말고사 성적 그 좀 아니잖아요, 어머니. 모의고사 성적은 심지어 잘 나왔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는 선택을 딱 하셔야 되고 어머니께서도 그걸 전력으로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표로 뭐라 할지언정 학교 성적으로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셔야 돼요. 그게 상당히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서. 왜냐면 이게 복장 터지잖아요. 성적표 보면은. 다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수리논술 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왜 이런 수업을 까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수리논술을 애들이 하게 되는 이제 생각의 어떤 변화? 과정을 한번 제가 나타내 본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수시 6장은 버리기가 아까워요. 6장이니까. 정신 3장인데. 만만한 게 수리논술이에요. 왜냐면 내 주변 친구, 너 뭐 할 거냐? 나 수리논술. 나 육논술인데? 너 뭐 할 거야? 나 육논술인데? 너 뭐 할 거야? 나 육논술인데? 그래? 나도 육논술? 만만한 게 수리논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만하게 봐 썰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시 여기로 가요. 재수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수리논술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는 문 중에서 상당히 넓은 문이에요. 전체 모집 정원 중에서 10%예요. 10%면은 정시랑 합치면 반이죠. 선생님, 수리논술은 수시인데 왜 정시랑 합치죠? 정시 쓰는 애들이 수리논술을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다 모아놓은 건데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거 못 풀어요, 선생님. 지금 수학이 4등급인데 논술 문제 어떻게 풀까요? 제가 인하대학교 수리논술 붙인 친구가 있어요. 인하대학교는 막 낮은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인하대학교 수리논술 붙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수능에서 수학 5등급이었어요. 수능에서. 물론 수학을 그렇게 5등급 맞을 정도로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능은 어떨까요, 애들이? 일단 긴장을 엄청나게 해요. 본 실력이 절대 안 나와요. 수능에서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인하대를 붙었어요. 논술로.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는 그리고 어디일까요? 숭실대학교 정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숭실대학교가 보통 수학이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숭실대학교를 안 갈 거잖아요. 근데 숭실대학교 논술 문제 보면은 거의 수능 킬러 문제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수능 킬러 문제 못 푸는데요? 숭실대학교를 논술로 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숭실대학교를 논술로 쓴 아이들이 수능 30번을 풀 수 있을까요? 수능 30번을 풀 정도의 아이가 일단 숭실대학교를 쓸까요?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아이들의 경쟁인 거예요. 거기서 리터치만 조금 해주면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리터치를 제대로 해주면.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겁을 처음부터 먹고서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번 보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백지를 내고 오는, 자고 와요. 아침에 보거든요, 시험을 보통. 9시 보니까 자고 와요, 막. 그럼 저 복장 터지는 거예요. 뭐라도 써야 되는데. 다 근데 비슷해요. 다 자고 와요. 실제로 저번 주 토요일에 제 제자가 시립대학교 논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립대학교는 수능 전에 봅니다. 그 강의실이 100명 정도 가는,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에요. 그럼 100명 정도의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30명도 안 됐대요. 걔가 세봤대요. 너무 적어서. 시험지 받기 전에. 20 몇 명이래요. 100명이 분명 신청, 왜냐면 거기 책상 보면은 여기 누구 자리라고 써있거든요. 그 수험표 같이 써있어요. 근데 30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일까요? 아이들이 늦잠을 자서? 아침 일찍 시험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리 논술이 만만해서 쓴 애들. 네. 아, 수리 쓸 것도 없는데 논술 써야 되겠다. 나 시립대 가고 싶네. 실제로 프로그램 돌려보면 시립대 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5등급이거든요. 내신 평균 등급이, 합격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려보면 어때요? 나 내신 5등급이면 시립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 아이의 뭐를 반영 못해요? 논술 실력을 반영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서 너 시립대 써.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시립대 시험이네? 하고 기출문제 한번 뽑아가서 풀어봐요. 한 문제도 안 풀려요.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학교를 쓸만한 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이, 제가 말을 다시 할게요.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는 어려워요. 애들이 비슷해요. 그 문제를 푸는 애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는 학교 서술형 쓰면은 막 글씨가 막, 애가 이거는 뭐 분명히 한글인데 영어 같아요. 일본어 같아요, 막. 애도 자기 글씨를 못 알아봐요, 막.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 아이들 당연히 그 채점을 경쟁률이 막 40대 1, 50대 1 이렇게 가니까 10,000명을 채점을 해야 돼요. 글씨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요? 버려요. 논술은 너가 왜 불합격했어?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점수 안 알려줘요. 못 알아보면 버려요. 당연히 교정 제가 해드려요. 이건 제가 할 역할이에요. 교정을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더라도 정돈된 것처럼 보이게는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교정을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하는 역할이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신 성적 반영된다고 하던데 힘들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인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제 몇몇 학교쌤들이 논술에 내신이 20% 들어간다, 뭐 40%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신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왜 운을 넣었냐? 실제로 논술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근데 인문 논술이 그런 거예요. 수리 논술은 결국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수능 수학도 운인가요? 그러면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절이나 교회를 가야죠. 기도를 해야죠. 아니잖아요, 그죠? 운 아니에요. 수학은 실력입니다.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인문 논술도 많이 실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돼요. 이거 2025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중앙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볼 필요 없고요. 논술만 보면 돼요. 학생부 교과 보니까 전 과목 봐요. 살짝 한번 짚어봤는데, 근데 논술 보니까 상위 5개 과목이에요. 얘는 전 과목인데 상위 5개 과목이에요. 상위 5개 과목이라는 건 뭔 뜻이냐? 너가 3년 동안 공부했지? 오케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 5개만 볼게.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안 봐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다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3등급이 5개고 나머지 다 9등급이다. 그럼 이 친구 평균 등급 몇 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5등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제가 이걸로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평균 등급이 6등급 나오던데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예요? 6등급 위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66, 666, 789, 789, 789 이 친구는 사실 그냥 정시 올인해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적어도 4등급에서 3등급 과목은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수리 논술인데 사탐 안 본다는 말 없죠. 국어 안 본다는 말 없죠. 과학, 수학만 본다는 말 없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조금 불안해요. 막 1등급도 쓰지 않을까요? 그럼 1등급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정확하게 등급별 점수 어떻게 반영할 건지. 중앙대학교에서 내신을 20% 반영합니다. 10%가 교과고 10%가 비교과예요. 출석은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이건 올해입니다. 올해 출석. 무단결석 27일부터 1점씩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단결석을 27일 정도는 해줘야 감점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아직 그 9년 동안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제가 25일까지는 만나봤어요. 실제로 25일. 야, 넌 불안하다. 너 고3 때 열심히 나가라. 내가 그랬는데 그 친구도 실제로 논술로 세종대 갔거든요. 예, 논술로 세종대를 갔는데 그 이제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갔는데 학고 받았다고. 출석을 안 해가지고 학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제가 그랬는데 뭐 여튼 무단결석 27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봉사도 보던데요. 봉사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면 만점이에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뭐 체험학습 같은 걸로 봉사 가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청소하는 것도 봉사 시간에 넣어줘요. 그것만 쳐도 돼요. 그냥 만점이에요. 자 그럼 내신 어떡하죠 선생님? 내신 1등급이 10점이에요. 근데 2등급이 9.9점이에요. 이거 올해. 그럼 3등급이 몇 점일까요? 9.8점이에요. 4등급이 몇 점일까요? 9.5점이에요. 많이 내려갔어요. 5등급이 몇 점일까요? 9점이에요. 1점 내려갔어요. 큰일 났다. 근데 논술은 80점 만점 중에서 하나도 안 쓰면 빵점이고 다 쓰면 80점이에요. 1점 영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아이들을 제가 못 봤어요. 6등급부터는 훅훅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6등급 말씀드린 거예요. 7점, 뭐 5점, 3점, 1점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5등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상위 5개 과목인데 평균 5등급? 이 친구들도 제가 여태까지 별로 못 봤어요. 가르치면서. 그니까 진짜 제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시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니까 프로그램 돌려보면은 뭐야 나 분명 학교에서 평균 6등급이었는데 왜 평균 4등급 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상위 5과목만 딱 평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100명 중에서 30명만 시험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내신. 이 학교는 아까 보여드린 한양대학교예요. 근데 이걸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양대학교 내신을 안 봐요. 내신을 안 봐요. 그냥 논술 100%예요.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어. 이건 최고 등급이에요. 네, 이건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술 실력, 수학 실력, 학교별 대비 마지막에 근성 있어요. 근성.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수학 실력 제일 중요하죠. 논술이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서술 실력은 제가 키워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서술을 아무리 못하는 친구가 와도 제가 두 달만, 2개월만 터치를 하면은 이건 고쳐져요. 사실 이건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서술 실력은 금방 커져요. 이건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 학교별 대비 이 두 가지가 제가 논술을 직접 가르치는 이유예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수학학원이랑 논술학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일단은 같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 없어서 여러 선생님이 동시에 많은 진도를 나가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공사는 했잖아요. 기초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의 논리적인 구조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논술도 수학이고
수능 수학도 수학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효율이 떨어지냐? 논술이 수능이랑 비슷하기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10년 전에는 논술에 대학교 수학이 나왔어요. 대학교 수학이. 10년 전에는. 그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학교에서 논술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학교 문제가 선행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분석해서 학교 홈페이지마다 다 오픈을 해줘요. 실제로 지금도.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막 엄청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 수학을 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네 학교 사교육 조장해? 국가에서 지원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금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있는 킬러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로 제일 어렵다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킬러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한양대랑. 예,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논술 학원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정시 수학을 모르니까, 수능 수학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를 정시 수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리 논술을 가르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수리 논술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기출 트렌드를 알아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는 작년에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6문제가 도형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도형이 약하네? 근데 우리 아이가 도형에 약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리논술 선생님이. 판단 못해요. 왜 못할까요? 수리논술 문제 많아봤자 3문제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 건대 7문제라면서요. 그 소문제까지 다 소문제로 된 거예요. 소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도형이 약한지 강한지 판단을 하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수리논술학원 선생님들은. 예, 그러니까 원서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이 친구는 잠깐만 도형이 약하네? 그럼 도형이 안 나온 곳으로 가야 되겠다. 너 경희 됐어. 너 과기 됐어. 너 시립 됐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립 때는 근데 증명이 나오네? 증명, 이 친구 증명이 너무 약한데? 귀납법 너무 약한데? 안 되겠다. 너 성균관 됐어. 너 서강대, 서강대도 증명이 강한데? 막 이러면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유리한 학교로. 예.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교를 그 둘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잘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논술로. 보통 논술학원에서는 논술로 대학을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항상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아이가 희망하는 학과가 이번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면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선생님,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될까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근성. 논술 아까 뭐 시립대는 수능 전에 본다고 했지만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시립대, 가톨릭대, 홍익대, 연세대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들은 다 수능 끝나고 봐요. 근데 수능 끝나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는 야 PC방 갈래? 여자애들은 야 코노 가서 좀 마라탕 먹고 이제 뭐 올리브영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내 친구들은 다 노는데 수능 끝나고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주변 환경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근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냥 애들을 다 불러요. 그냥 학교 끝나고 바로 오라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요. 그냥. 어차피 그때 학교 일찍 끝나니까. 선생님 저 1시에까지 밥 먹고 밥 여기서 먹어. 왜냐면 밥을 혼자서 안 먹거든요. 또. 친구들이랑 먹어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논술 지금 너 해도 안 돼. 야, 네 수능 수학 성적 봐봐. 너 안 돼. 어차피 너 안 돼. 야, 즐겨 그냥. 즐겨. 나랑 같이 저기 강남매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럴까? PC방 가는 거예요. 그럴까? 하고 코너 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요. 너 어디야? 그러면은 막 선생님 저 금방 갈게요 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성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와서 그냥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로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내일까지 풀어와. 절대 안 해요. 절대. 할 게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공부할 게 논술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결국은 잡아줘요. 이제 그 다음으로 결국은 수리논술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시 성적이 높은 친구는 당연히 수리논술을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정시를 쓸 테니까 그럼 수시가 아깝잖아요. 그럼 수리논술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면 되느냐? 이것도 제가 다 고려해서 원서를 적어주는데 이 친구는 정시 성적이 너무 높네. 예를 들어 정시로 연구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수리논술을 연구대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보험이에요. 수능 잘 봤다? 그럼 그냥 그 학교 시험을 안 가면 돼요. 그럼 빵점이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예. 근데 수능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모의고사 엄청 잘 봤는데. 그럼 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보험이니까. 그러니까 정시 성적이 높은 친구들도 보험이에요. 그럼 정시 성적이 높은데 굳이 수리논술 대비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가 뭐 너무 막 자의식 과잉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수리논술 대비를 할 때 정시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리논술하고는 안 그렇거든요, 보통. 저는 그거 두 개 다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학생부 준비해야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정말 너무너무 연세대를 가고 싶어요. 저 정말 죽어도 성균관대 가야 되겠어요. 근데 학생부를 쓰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교과로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논술로 성균관대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전형이면 같은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도 실제로 논술을 한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고3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지금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긴 한데 한 명이 3장이 학생부 3장이 논술이에요. 예. 근데 학교 종류가 3개예요. 예.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딱 그 라인인 거예요. 그 라인 아니면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을 조금 대비하는 게 좋아요. 수학만 잘하는 친구, 이 친구는 논술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 친구들은 논술 안 하면 혼나야 돼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논술을 해야 되고 수학이 3, 4등,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친구들인데 가장 갈등이 심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수학이 3, 4등급인데 수리 논술을 해도 될까?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2등급 대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5등급인데 인하대학교 논술로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 친구들이 수리 논술 대비하는 게 그럼 정시에 도움이 될까요? 엄청 많이 돼요. 오히려 얘네들이 더 돼요, 더 돼.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알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수학이 5, 6등급인 애들은 어떡하죠? 일단 그 친구들은 수학 성적부터 올려야죠. 일단 올려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없던 파트였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지금 수능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번 9월 모의고사, 이거 유례없는 일인데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체제가 또 바뀌었어요. 쉽게 바뀌었죠. 출제 경향이 킬러 미출제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불규칙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보통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문제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제가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4점짜리 중에서 정말로. 보통 그게 킬러인데 그게 제일 쉬웠어요. 4점짜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15번이 객관식 마지막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가운데 박혀있어요. 13번. 그게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순서가 불규칙해지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내신화가 된 거예요. 내신 시험이 딱 그래요. 문제 순서가 강약, 중강약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멘탈에 타격이 와요. 야, 잠깐만, 13번이 이렇게 어려운데 14번, 15번은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배제해요. 아이디어를 배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위 여러 학원 내에서 가르치는 스킬들 있잖아요. 저도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제가 돼요. 보통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요? 킬러 문제에서 사용이 되니까. 킬러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좋은 거냐면 학습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난이도는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킬러를 다 없애면은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등급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실수 유발 문제를 만들고 실수 유발 문제를 만들어도 근데 결국은 등급이 올라가요. 쉬워졌으니까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점자가 속출해요. 이게 중요해요. 만점자가 속출해요. 원래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수능이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수능도 만점자가 1000명 막 나왔어요. 원래 수능도. 작년 수능도 만점자가 몇백 명 나왔어요. 원래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수학 만점자가 26명 막 이랬어요. 근데 작년 수능이 만점자가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쉬워진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근데 커트라인이 낮은 거는 문이과가 통합돼서 커트라인이 낮아진 건데 그냥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쉽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만점자가 2000명이 나왔어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의치한 약 가려면 결국 만점을 안 받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만점을 안 받으면 못 간다. 근데 만점을 받았는데 만약에 확통을 선택했네?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만점일 거 아니에요. 확통 선택했네? 미적분 선택했네?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만점자가 속출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9월이에요. 9월은 수능이 아니니까 이걸 보완해야 되잖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반영됐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간접 개념이 중요해졌어요. 간접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중학교 거. 닮음, 도형, 2차 함수, 2차 방정식, 방정식, 집합함수 이런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이번에 가장 어려웠다는 그 13번이 2차 함수 고일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3차 함수가 보통 시험 범위인데 2차 함수로 제일 어렵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결국은 쉬워지고 실수 유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사고력보단 정확도가 중요해져요. 원래는 이때만 하더라도 사고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정확도가 더 중요해졌어요. 사고력은 수학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도는 시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 근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온다? 그럼 시험 실력이 낮은 거예요. 둘은 따로 올라가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도, 즉 시험 실력이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등급컷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점자는 줄여야 돼요. 등급컷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컷이 84점에서 88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친구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만점자가 너무 많아요. 2000명은 너무 많아요. 만점자가. 그 언론에서 막 그래요. 언론에서 이것도 좀 제가 보고서 어이가 없는데 그럼 국어로 변별을 할 것이다 막 그래요. 기자들이. 근데 킬러 문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평가원으로 이거 킬러 문제니까 내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말 하면 좋은가?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말한 문제가 국어 문제예요. 수학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킬러 문제로 예시를 든 게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야 수학 이거 만점자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쉬워지겠네? 그럼 국어가 어려워지겠지? 바보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지 말라고 한 게 국어 문제인데 국어가 어려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랑. 그러면 수학이 어떻게 만점자를 줄일까요? 준킬러가 올라갈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준킬러가 올라가면 등급컷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면 만점 받는 애들은 준킬러는 풀거든요. 킬러 때문에 문제인 거지. 대신에 뭐가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이제. 준킬러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만점자들도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준킬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100점은 적어지지만 96점, 92점은 많아지겠죠. 100점은 적어지지만 92점, 96점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등급컷은 그대로.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끊는 거니까. 그래서 준킬러가 많아질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각 등급대별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수능을 모의고사 3, 4등급대랑 내신 4, 6등급대 아이들이에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뭘 따지냐면은 막 공부하는 방법, 뭐 이 선생님이 저랑 안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혼나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가더라도 인강을 듣건 학원을 다니건 혼자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냥 문제집만 풀면 점수가 올라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왜냐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아예 안 하면 6, 7, 8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법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공부만 여러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올라가요.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등급대 아이들, 요 등급대 아이들이 저의 가장 포커스예요. 선생님, 아까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은 뭐 안 봐주시는 겁니까? 당연히 봐줘요. 그럼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에 맞게 제가 봐주는 거고, 저는 약간 이제 다 개별적으로 봐줍니다. 아이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물론 수업은 다 같이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숙제가 다 똑같진 않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나중에 뭐 다니신다면 아시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좀 많잖아요. 그죠? 벌써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말이 좀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학부모 상담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은 여튼 왜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은 결국은 학부모, 학생, 선생의 세 명이서 같이 발묶고 달리는 그런 3인 사각 경기. 그러니까 이제 각 등급대별로 제가 이제 굉장히 다르게 좀 지도를 하는데 여기 애들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완벽한 공부법 이런 뭐 서점에서 파는 책 같은 거 읽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저희가 손흥민 자서전을 보고서 축구하면 손흥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책 아무리 읽어봤자 절대로 스스로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지 않으면 공부 잘 못해요. 그걸 찾아가는 걸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요.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3년 내내 센수학만 풀어요. 그것도 비슷한만. 센수학, 뭐 RPM 그것도 비슷한 난이도로. 그러면은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도 한 8시간 수학했다. 와, 문제 많이 풀었다. 다 아는 건데. 아는 거 또 푸는 건데. 근데 시험엔 뭐가 나오죠? 모르는 게 나와요. 난 분명 하루에 8시간씩 수학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난 작년보다 분명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오르지? 센수학만 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공부잖아요. 공부하기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진득한 8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공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이들이 3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해야 돼요. 운동을 8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힘들어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엄청나게 힘들어 해야 돼요. 근데 8시간 동안 수학을 할 수가 있다? 그 친구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수학은 상식적으로 8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중간에 막 1시간씩은 쉬고 막 그래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스트레스 받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정말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질문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 학원쌤한테 질문할 때 저 이거 120번 모르겠어요. 130번 풀어주세요. 몇몇 친구들은 콴다 찍어보죠. 해설이 뿅 하고 나와요. 그거 보면 어때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 아닙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저 이 문제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선생님, 저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저 이 조건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등급 친구들부터는 이제 시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 시험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많이 훈련이 들어가게 돼요. 시험 실력을 키우는 훈련이 들어가게 되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등급 대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2등급 대 아이들은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본인이 문제를 틀리면 그게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나빴네.
그리고 요 등급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때 뭐 이렇게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 2, 3 이렇게 등급을 받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 등급대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본인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장 잘 본 걸 자기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등급대 아이들은. 지금 상황은 이런데 이건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려면 시험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깨짐이 있어야 돼요. 많이 혼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로. 뭐 근데 이제 마지막 1등급 최상위 뭐 내신 1등급 고정이다. 이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제가 저한테 올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 얘네들은 뭐 독학을 하건 저한테 오건 인강을 듣건 다 이미 완성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가장 주안점을 보는 친구들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 전문이 성적을 올리는 거지 성적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학원들이 애들 성적 가려서 뽑잖아요. 막 엄청나게. 저도 물론 입학고사는 봐요. 근데 그게 막 가리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애들 받아가지고 잘 보내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가장 하게 된 이유예요. 결국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한다는 거는 머리에 있는 지식을 온전히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한다는 건 못 꺼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설명해보라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혹은 선생님한테 130번 모르겠어요. 설명 듣고서 제가 5분 뒤에 불러요. 너 이거 설명해봐. 못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런 곳에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애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실력은 올라가요. 성적도 올라가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어떡할까요?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설명 들어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논술이에요. 논술이 설명이거든요. 나 왜 이렇게 풀었어?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풀었어. 학교 서술형 시험이랑은 달라요. 학교 서술형 시험은 그냥 식나열이에요. 논술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설명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랑 비슷해졌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논술을 하는 게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아이들이 논술을 써온 거를 갖고 오면은 집에서 다 이제 1대1로 첨삭을 해줘요. 실제로 논술학원 가보면 조교가 첨삭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쓰는지 논술 선생님은 몰라요. 조교가 아는 거예요. 물론 조교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겠죠. 뭔가. 보고하겠죠. 얘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걸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학원 선생님은.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논술과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 고정인 친구들은 선생님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1등급 고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논술과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논리 구조를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까먹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문제 풀 때 어떠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문제를 푸는데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푸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요.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수학 보고 암기 과목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까먹었다 그래요.
암기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암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입시도 이런 거 안 까먹어요. 왜 안 까먹을까요?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까먹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그게 구조가 딱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한 6달 동안 깁스를 한 다음에 깁스 풀었다고 해서 못 걷지 않잖아요. 운전을 한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못 하지 않잖아요. 젓가락질 한 2달 동안 안 하다가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를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몸에 체화가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결국은 같은 학문에다가 같은 범위,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같은 학문에다가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논술 난이도가 하락을 했고 수능 마인드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결국은 동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얘가 뭐가 약한지 빠르게 캐치를 해요. 논술 대비는 저희가 12월 말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금 논술 대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파악을 못했잖아요. 정규 수업으로 빠르게 학생들을 캐치를 해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친구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는 걸 파악을 하고서 논술은 무조건 수업이 1대1이에요. 네, 무조건 수업이 1대1이에요. 선생님 학생이 많을 텐데 어떻게 1대1로 하시죠? 돼요. 논술은. 칠판에 판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요. 그리고 대학별 기출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별로 대학교사를 제가 추천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별 트렌드를 제가 아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각 이제 시기별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논술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논술 쓰는 방법, 어떤 서술하는 능력, 글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줘요.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거, 테크닉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 테크닉이에요. 논술 테크닉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때는 뭐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 논술 테크닉을 배우는 게 정시에 도움이 되느냐? 수학을 수학적으로 쓰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수학적으로 쓰니까.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3월까지 정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검증을 해요. 실제로 도형이 약한 줄 알았더니 논술에서 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9월에는 이제 원서를 씁니다. 당연히 원서 제가 다 써요. 고려할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랑 단국대학교 같은 날에 시험 봐요. 같은 시간에.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돼. 어떡하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도 고려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오전에 보고 어느 학교는 오후에 보더라. 그럼 그렇게 쓰고. 그런 식으로 다 고려해서 원서를 제가 다 써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직전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직전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논술 보는 학교가 있어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따로 대비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친구들은 따로 대비를 하게 되고 11월 달은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이에요. 항상. 그럼 1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휴강이에요. 무조건. 1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휴강이에요. 왜냐? 그 수능 전인데 그래도 논술하는 건 조금 그래도 심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때는 휴강을 하고 11월 수능 끝나는 날 바로 부모님이랑 밥 먹고 다음 날부터 학원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좀 이렇게 진한 대화 나누고 다음 날부터 학원 와가지고 논술 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빠지지만 그러니까 이틀 휴강을 하지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계속 학원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길면 3주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는 12월에 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대비를 3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논술 대비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결과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보니까 결과에 엄청 상위권 대학을 간 친구들은 없네요. 제가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간 친구들은 많은데 이미 잘했던 친구들은 뺐어요. 저도 서울대학교 보내고 약대 보내보고 한의대도 보내보고 의대도 보내봤는데 그런 애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작년 애들만 추렸어요. 작년 애들만. 이건 그냥 제 기수고요. 애들 기수. 특트랙반 이제 수능 결과예요. 사실 수능 결과는 아니고 대입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3월이 4등급이었는데 1등급 갔죠. 이렇게 다 올라가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됩니다. 다 올라가게 돼요. 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친구는 올라가지 않았죠? 이 친구는 수능날 장염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식단도 관리해야 돼요.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드릴 말씀이지만 이 친구 실제로 수능날 장염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만 화장실을 2번 갔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거사를 치르고 나서 배가 좀 안정이 됐어요. 멘탈이 제정신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제정신이 아니에요. 국어 시험 때 20분 화장실에서 보내고서 수학 시험 못 봐요. 아이 울어요. 우는 거 참고 시험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저한테 재수한다고 논술 시험 안 보겠다 그랬어요. 다 안 갔어요, 논술 시험을. 그냥. 그래서 그냥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재수 공부했어요. 재종반이 열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재수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저랑 연락을 하는데, 지금 재수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데,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막 문제 받아가고 그래요. 지금은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튼, 결국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초기 출정 인원이 15명인데 중도 포기 인원이 있어요. 중도 포기 인원. 이 중도 포기 인원은 뭐냐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왜냐면 제가 빡세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중도 포기해요. 저한테 힘들다고 나가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럼 너 어떻게 공부할 거니? 다른 학원 가서 열심히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 저는 안 잡거든요, 잘. 그러냐. 다른 학원 가서 열심히 할 건데 나랑 하는 건 힘들다며. 예. 그럼 다른 학원 가서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나랑 열심히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걸 다 하는 건 힘든데 다른 학원 가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 포기 인원 중에서 한 명이 실제로 재수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상담받으러. 한 6월 달쯤에 나갔는데 재수하겠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상담받으러. 그러니까 제가 재수생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왔냐 했더니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려고요. 저랑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탈락 인원은 뭐냐, 제가 바꿀 수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안 돼, 싫어. 저는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친구들은 바꿀 수 없다. 제가 바꿀 수 없다. 제 능력 밖이다.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탈락 인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을 때였는데, 제가 코로나 때는 이제 인강으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원격 강의로 수업을 하는데 제 강의를 거의 안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다고 뭐 다른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하는 것, 전 숙제를 그때 다 카톡이나 줌으로 다 검사를 했거든요. 숙제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다 했는데 다음 주까지 안 했어요. 바로 아웃이. 예. 기회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 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락 인원이 있었습니다. 예. 탈락 위기였던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애들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예. 버텨야 올라가니까. 제 애들한테도 끊임없이 정신교육을 해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건 뭘까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예요. 사실 그건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노력은 하기 싫고 잘 살고는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이들은. 하실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애니까. 집에서 책임져주고, 학원에서 안 오면 전화해주고, 다 책임져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아이들이 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은 보통 성적은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위기예요, 6월이. 더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요, 슬슬.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때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다 나가거나 남거나 이렇습니다, 보통. 예. 해서 제가 이제 읽어놓은 결과는 그렇고요. 그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사실 정말 저한테는 엄청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논술하고 정시 수업을 같이 하는 게 쉬우면 다 했겠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같이 하는 이유는 정말 애들이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정말. 네. 둘 중 하나만 올인하는 게 더 저한테는 좋아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더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하냐면 정말 이 두 가지 하는 게 애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근데 만약에 먼 훗날 이게 유리하지 않게 되면 안 할 거예요, 저도. 근데 지금은 너무 유리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는 논술 모집 정원도 늘어나거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논술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2025학년도부터. 그것도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뭐 여기서 하시기 거북하시면은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뭐 상담하실 때나 아니면 뭐 이따가 뭐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 네네네. 이거 혹시 어머니들 다 이거 예. 일단 여기서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제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체 교재 저 뒤에 있어요. 이제 자체 교재는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사실 제가 좀 너무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을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교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인데 이제 저게 한 3년 전에 한 2년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결과물인데 제 자체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12월 말부터예요. 이때 이제 논술이랑 같이 12월 말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럼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뭘로 진행을 하느냐? 이때는 리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빌드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으로 아이들이 일단은 왜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을 하느냐?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그때는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아이들이랑 뭐 1년 동안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집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풀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차피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올해는 12월에 봅니다. 그래서 12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려면 수원을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수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수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원은 어느 정도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젠간 풀어야 되니까. 이거 한 수능대까지 5번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수요일은 그걸로 진행을 하고 토요일에는 제 자체 시험을 봅니다. 입학고사랑 이제 견보는 저 뒤에다가 또 갖다 놨어요. 물론 저걸로 시험을 보진 않을 거지만 실제로 제가 약간 좀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변태 같아가지고 좀 강박이 있어요. 예. 수능에 출제되는 시험에 글씨체, 폰트, 그리고 뭐 자간 막 이런 걸 다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만든 시험지예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모의고사로 9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저는 오케이예요. 그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95분짜리 시험을 보고서 그다음 30분짜리 입학할 때 필요한 상담지를 작성하게 돼요. 아이랑 저랑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려면 제가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시는 저기 다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출문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 12월부터는 이제 이 리빌드라고 하는 책에 컨셉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의 워크북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가 좀 많아요. 아이들이 힘들 텐데 이제 요거 진행하게 되고 이 친구는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너스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러너스 아이라고 하는 책으로 또 뒤에 있는데 러너스 아이라고 하는 책은 매주 제가 모의고사를 한 1회씩 볼 거예요.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해설하는 느낌입니다. 토요일 날에. 토요일 날에 15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18시부터 22시까지는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해설 시간이 4시간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끝나는 시간이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설은 공통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 피드백을 받아야죠. 개별로.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엔 보통 해설을 2시간 정도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더 남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더 보충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아이랑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은 저한테 배우면 다 그냥 힘들다 그래요. 예. 보통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러너스 아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매주 보는 모의고사의 기출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제 느낌입니다. 이걸로 이제 풀고서 그 다음에 한 3월부터는 당연히 이제 EBS는 제가 다 대비를 해줄 거예요. EBS는. 그래서 EBS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힐 트레이닝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힐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주간지 같은 느낌이에요. 주간지 같은 느낌이고 준킬러 대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풀 건데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책은 푸는 아이들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나가는 책입니다. 이건 킬러 문제 대비예요. 이건 왜 근데 제가 원래는 항상 했는데 왜 안 하냐? 수능이 쉬워지니까요. 요 책에 나와 있는 문제 난이도가 출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할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힐 트레이닝을 쭉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주간진이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너 사인은 계속 나와요. 새로운 권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를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논술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혹시 뭐 설명 필요하신 거 있을까요? 원장님? 시간은 정확한 아웃라인. 논술 시간은 일요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는 아직 못 잡은 거. 왜 제가 일요일로 잡아놨냐면요. 사실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저한테 정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거의 다 논술 수업도 같이 들어요. 실제로 웃긴 건 지금 고3에 문과생도 들어요. 제가 이제 논술은 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과 학생은 논술 수업 때 논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능 30번 같은 거를 갖고 와서 논술로 써요. 그걸 제가 첨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애도 아니까, 느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지금 예를 들어 작년 투트랙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논술 수업까지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개 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명은 다른 데서 들었는데 결국은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뭐 여튼 그래서 같이 듣기 때문에 그 반 인원이 확정이 되고 픽스가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이랑 시간을 맞추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요일 날 스케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일요일 날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은 따로 안 정했습니다. 이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정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시간 되는 게 뭐 일요일 날 밤밖에 없다. 그럼 제가 일요일 날 밤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아이들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보다 애들이 더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원장 선생님 더 설명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마시고 네네.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교재는 뒤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